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큰 기업과 일할 때는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서, 아는 사람과 일할 때는 공과 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 없이 일하는 것은 나 호구처럼 써먹으세요 와 똑같은 디자인 회사, 디자이너에게 꼭 필요한 계약서. 어느 누구도 알려주지 않은 디자인 계약서에 대한 모든 것, 디고디 원찬이 하나하나 낱낱이 파헤쳐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 나오는 계약서 샘플 보내드립니다. 지금 시작하디고디. 디고디. 디자이너의 고민을 들어주는 디자이너 디고디 원찬. 일을 진행하다 보면 애매한 부분들 있죠. 이것까지 해줘야 되나? 이런 건 어떻게 청구하지? 때때로는 클라이언트와의 의견 조율이 힘들 때도 있고, 그것들이 잘 되지 않다 보면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절대로 안 되겠지만, 피치 못할 분쟁이 일어날 시 큰 대기업을 상대로 디자인 회사나 디자이너는 정말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인데요.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서, 명확한 업무 분담을 위해서, 또 만에 하나 안 좋은 상황을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디자인 외주 계약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계약서는 무조건 여러분한테 유리하게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닌 것이, 기업의 법무팀에서 여러분들의 계약서를 다 난도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사용하는 계약서는 정답은 아니지만 큰 기업들의 법무팀에서도 큰 문제 없이 통과했었던 그러한 계약서이기 때문에 한번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 운영하면서 저 계약서도 정말 간지나게 디자인하기도 했는데요. PDF라든가 인디자인이나 일러스트 파일은 적합하지가 절대 않는 것이, 계약서라는 것이 절대로 한 번에 오케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주더라도 클라이언트 혹은 법무팀에서 엄청나게 이것도 수정할 거기 때문에 수정하기 가장 편한 워드 파일로 주는 것이 필수입니다. 자, 그래서 맨 상단에는요, 이렇게 프로젝트명, 날짜는 계약서를 서명하게 될 날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계약서 수정이 되다 보면 이 날짜는 공란으로 하다가 마지막 클라이언트 쪽의 법무팀과 여러분의 계약서 상의 내용이 검토가 끝났었을 때 마지막에 날짜를 기입하고 여러분들이 이 계약서를 출력하는 것이 방법이고요. 상단에는 클라이언트 회사명을 적으시고 하단에는 여러분의 회사명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페이지가 넘어가게 되고요. 계약서 첫 번째 페이지에는 지금 보시는 내용들 외에는 어떤 것도 넣지 않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 클라이언트 회사명과 내 회사명인데, 예전에는 이제 이 부분이 A라는 부분을 갑, 그 다음에 이제 B라는 부분을 을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갑과 을이라고 하는 경우는 많이 없고요. 대기업 사이에서도 회사 이름, 그 다음에 내 회사 이름, 요렇게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클라이언트 회사명 이하 CJ와 내 회사명 이하 미니멀리스트 사이에 라고 진행을 합니다. 왜 이하라고 나오냐면 회사명이 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나오는데, 가장 이제 편하게 불렀던 것이 이제 갑을이었죠. 그래서 갑을병정인데, 갑을병정이란 말이 안 좋은 단어는 아니었으나 이제 우리 갑과 을이라는 말 많이 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갑이라 을이라는 말을 표현을 하지 않고 회사 이름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지금 나오는 이 부분들은 뒤에도 물론 계속 반복이 돼서 나오지만, 처음에 이렇게 서두에 가장 중요한 계약 건명과 금액과 기간을 명시해두는 것이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보통 원래는 이제 날인을 하고 나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인데, 일을 하다 보면 법무팀에 이 계약서가 왔다 갔다 하고 날인이 될 때까지 2-3주가 걸리고 길게는 한 달이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프로젝트를 진행 안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구두로 한다라고 하고 프로젝트를 착수하고 계약서는 보내놓으면서 계약서에 대해 수정을 하기 때문에, 착수일자는 계약서 날인 날짜 혹은 여러분들이 구두로 프로젝트를 하겠다라고 한 날짜가 되겠습니다. 업무의 범위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업무의 범위를 굉장히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단계별로 리서치, 어떤 리서치, 온라인 리서치, 오프라인 리서치, 경쟁사 조사 리서치, 굉장히 세분화해야 되고, 디자인도 어떤 디자인, 로고라면 국문 로고 1종, 영문 로고 1종, 어플리케이션이라면 명함 몇 종, 스테이셔너리 몇 종, 업무의 범위를 굉장히 자세하게 아주 세부적으로 개수 하나하나까지 다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무조건. 명함이라고 그냥 적어 놓으면 명함이 몇 개인지 모르기 때문에 직원 명함 다 해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명확하게 몇 종인지, 그 다음에 패키지도 1차 포장, 2차 포장, 직위구조까지 포함인지, 아니면 그냥 데이터만 넘기는 건지, 그리고 감리를 가는지 팔로우업을 가는 건지 아주 명확하게, 업체 관리를 내가 하는지 클라이언트가 하는지 아주 세부적으로, 그러다 보면 업무의 범위가 굉장히 길어지는데 다 명확하게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산출물은
뭘 줄 건지 발표자로 PDF로 주고, 로고 마찬가지 세부적으로 로고 1종 AI, 뭐 국문 로고 컬러 버전, 흑백 버전 뭐 1종 AI, 이미지는 몇 종 JPG, 이렇게 굉장히 세부적으로 나눠주셔야 됩니다. 빨간 걸로 나오는 건 걔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데이터들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계약 기간을 왜 명시를 해야 되냐면 프로젝트의 예산을 짜는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데, 얼마만큼의 인력이 얼마만큼 기간에 투입된다, 그래서 맨먼스로 계산하기도 하거든요. 똑같은 프로젝트를 간단한 것도 1년을 할 수도 있고 한 달 안에 할 수도 있는데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명시되는지 딱 돼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조금 수정하면서 이거 1년 2년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클라이언트가 계속 아직 안 됐다, 수정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정말 잡아떼면, 뭐 그러한 양아치들은 뭐 많지는 않지만 없지는 않습니다. 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컨펌을 늦게 해준다던가 아니면 데이터 수정을 계속 해야 된다거나 해서 길어질 경우에 이게 천년만년 계속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이 늘어날 경우에는 클라이언트랑 세부적으로 상의를 합니다. 원래는 뭐 3월 3일까지로 계약되어 있었는데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다. 봤었을 때 5, 6월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수입료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왜냐면 우리는 이 인원들이 다른 프로젝트를 못하고 여기 묶여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의 기간에 대한 부분들을 필히 명시를 해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A, 이제 클라이언트의 의무와 책임은 쭉쭉쭉 나옵니다. 뭐 이 부분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료 정보 제공 당연히 해줘야 되고요. 시안 검토하고 뭐 수정하는 거 당연히 클라이언트가 하는 일이고요. 이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또 자, 형편에 따라서 디자인 업무의 영역을 추가할 수 있다. 왜냐면 진행을 하다 보면 2조에 있었던 업무 범위에 있는 내용들보다 조금 추가되거나 그럴 경우가 분명히 생깁니다. 그러면 이걸 나중에 따로 뭐 계약서를 작성하느냐, 그렇게 하기 굉장히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업무 내용을 추가할 수 있는데, 그것들을 추가하면 미리 얘기하죠. 지금 업무 내용에 없는 부분이 추가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기간에 따라서 맨먼스 혹은 볼륨에 따라서 500만원짜리를 뭐 2개니까 1000만원 혹은 어느 정도의 할인을 따라서 이 부분이 비용이 책정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논의한 다음에 금액을 정산하고, 보통 이 비용은 계약이 종료되고 나서 잔금을 지급할 때 정산을 합니다.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5조 여러분이 해야 될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아까 A의 의무와 책임보다 많죠. 이게 왜냐면 이 부분은 B가 계약을 불이행하거나 A가 봤었을 때 야, 이 도저히 답이 안 나올 것 같은데 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냥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경우에는 이때까지 개발된 디자인 결과물이 있죠. 싫다고 해서 그냥 땡전 한 푼 안 받을 수 없죠. 그래서 지금까지 개발된 것들을 클라이언트에게 이관을 하고 그 진행 상태에 따라서 비용을 지급한다. 그래서 한 반까지만 진행했으면 반만 비용을 정산해서 받으면 되고요. 70%면 70%까지.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디자인이 완수되었는가에 따라서 정산한다. 근데 이 부분을 정말 터무니없이 중간에 클라이언트가 스톱을 한다면 여러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거죠. 왜? 아니 계약 우리가 불이행한 것도 없고 디자인 상태 다 좋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파기하느냐, 이런 조건이 붙은 거죠. 보통 이제 디지털 파일로 A한테 보고를 하고, 그 다음 이걸 바꾸서 세워라 안 세워라 기다릴 수 없잖아요. 그쵸? 피드백을 받아야 수정을 해서 빨리 프로젝트를 끝날 거니까. 그쵸? 파일을 줬는데 한 달 동안 연락이 없어? 그러면 뭐 어떡합니까? 계속 기다립니까? 아니죠. 그래서 7일 이내에 요청한다는 부분이 명시가 돼 있어야 하고, 그리고 7일 이내에 답이 없어? 라고 하면 해당 시한은 통과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사항을 명시를 해놓는 거 좋습니다. 안 그러면 1년 후에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계약서상에는 그렇게 이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물론 명절 끼고 하면 조금씩 유도리 있게 진행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게 없는 것과 있는 것은 나중에 분쟁이 생기거나 여러분들이 불리한 상황에 처했었을 때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5번은 왜 2개냐면요, 잘못 쓴 것이 아니라 수정한 결과물에 대해서 수정을 다시 요청할 수 있다 인 부분이고, 또 하나는 각 단계당 수정은 몇 회까지 가능한 걸로 수정을 걸어 놓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사용되냐면, 보통 프로젝트 규모가 엄청 크거나, 예를 들면 1년짜리 프로젝트고 볼륨도 커, 투입하는 인원도 엄청 많어, 브랜딩에서부터 뭐 브랜드 가이드 다 나와야 되고 어플리케이션 다 나오고 뭐 패키지 1차 포장 2차 포장 막 해가지고 막 스키가 100개야 그런 것들은 수정사항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일일이 수정 하나하나에다가 횟수의 제한을 넣어버리면 프로젝트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그리고 보통 대기업이랑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에서는 수정의 횟수를 걸어놓으니까 의미가 없을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담당자는 오케이 해도 보고 체계가 많기 때문에 위에서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고치라고 해. 근데 그 고치라고 한 거에 대해서 돈 받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하게 되면, 대기업에서는 애초에 프로젝트 버젯이 딱 잡혀버리면 절대 웬만해서는 그 비용 더 추가되기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면 비용 20-30만원, 뭐 100만원, 200만원 추가된다고 해가지고 보고 체계 다시 다 올라가서 결제를 받아야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수정을 할 것까지 감안을 해서 견적서를 내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수정을 걸어야 하는 경우는 프로젝트가 작아. 예를 들자면 패키지 한 2종, 2종 정도야. 이런 건 나올 수 있는 수정이 뻔하거든요. 그러면 걸어놔야 돼요. 이거는. 그렇지 않을 경우에 큰 프로젝트 몇 천만 원 억대 프로젝트도 아니면서 수정 30번 하고 막 이럽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수정은 걸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수정은 여러분들이 맨먼스 계산으로 간단한 수정 뭐 얼마, 반나절 정도는 얼마, 한나절 얼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컨디션을 걸어 놓으면 좋습니다. 또 스타트업이랑 할 때는 무조건 수정에 대한 리미트를 걸어 놓으세요. 왜냐면 스타트업들은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몰라요. 정말 이랬다 저랬다 정말 이거 보여줘 저거 보세요 이런 경우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이랑 했었을 때는 수정을 걸어놓는 게 좋습니다. 혹은 담당자가 굉장히 미숙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걸어놓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정말 수정 30회까지 하는 경우 분명히 생깁니다. 경험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경험하고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행하다 보면 목업 같은 경우나 인쇄 샘플 같은 거 만드는 경우 생기거든요. 혹은 서체를 구입하거나 이미지 구입하거나 스톡 사이트에서 여러분 돈 냅니까?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은 실비거든요. 보통 견적서 날 때 어떤 샘플을 얼마만큼 하는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TBA, To be announce드로 놔두거든요. 그럼 이 부분은 클라이언트한테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미지 구입, 서체 구입, 이미지 촬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있죠. 장소 대여, 장비 대여, 그 다음에 뭐 샘플, 목업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위에 있는 2조의 업무 범위 외에 제작된 결과물 및 인쇄물에 대한 부분을 실비로 청구한다는 부분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대가의 지급, 그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돈 받아야 되죠, 여러분들. 그래서 얼마? 1금! 한글로 몇억 3,600만원 뭐 혹은 뭐 3,200만원 그 뒤에는 숫자 써놓으시고 비과세 별도. 이 부분 중요합니다. 결과물의 선정이나 사용 여부 없이. 아니 우리는 다 디자인 다 했어. 근데 뭐 자기가 이 디자인 안 쓰고 마음에 안 든다고 뭐 그냥 계약 파기하나? 안 되죠. 그래서 사용에 관계없이 아래 기준으로 지급해야 됩니다. 정말 피치 못할 사정 혹은 이유가 있어서 계약이 중간에 파기되면 그 시점까지 완료된 디자인 부분만큼 지급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거 명확한 겁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지급 방법이 있는데 보통은 5입니다. 계약금 50, 잔금 50. 그래서 계약 완료일부터 7일 이내, 여러분들 계약서 나오고 나서 7일 이내에 계약금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잔금은 프로젝트가 끝나고 파일 다 주고 오케이 최종 인도물에 대한 검수 완료되거나 7일 이내. 근데 이것도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 대기업 같은 경우는 지급 날짜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한 달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2번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안 지켜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이걸 안 걸어 놓는 것보다 훨씬 납니다. 작은 데 같은 경우는 돈 준다 하고서 안 주고 이런 경우 생기거든요. 뭐 여러분 삼성 같은 데나 뭐 LG 같은 데가 절대 계약금이나 이런 거 떼어먹지 않잖아요. 그쵸? 나중에 어음으로도 어떻게든 무조건 돈 줍니다. 그런데 작은 클라이언트나 뭐 스타트업이나 조그만 경우에서는 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이런 경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약서상에서 무조건 명시를 해줘야 되고요. 보통은 계약금 잔금인데 금액이 크거나 프로젝트가 길어질 경우 343 이런 경우도 있어요. 30%, 40%, 30% 아니면 344 아니 바보야 344래 244 혹은 334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재량껏 분배를 하시면 되고요. 보통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중도금이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래서 343 많이 하는 편이고, 그냥 이제 제작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는 555로 많이 하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예를 들자면 업무의 범위가 늘어난다거나 뭐 이미지 구입을 한다거나 뭐 샘플을 구입한다거나 이런 부분들 추가되는 것들은 잔금 금액 시에 지급한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지적재산권 이 부분은 정말 클라이언트한테 유리하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들 그냥 디자인해서 수임료를 받는다는 것은 권리를 클라이언트한테 넘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디자인했으니까 내가 권리를 가져, 이런 거는 솔직히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이거 여러분들이 우겨봤자 절대 계약되지도 않고, 여러분들 요 부분들 유리하게 수정해도 법무팀에서 그냥 아주 다 갈기갈기 다 찢어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클라이언트에게 다 기속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뭐 라이센싱 같은 경우는 네가 내 걸 가지고 이걸 팔면 내가 얼마만큼의 라이센싱을 받는데, 그 품목이라든가 이런 것들 지금 모이는 이제 그 저작권과는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것들은 에이전시 기반 클라이언트한테 의뢰를 받아서 디자인해서 넘기는 어떤 그러한 베이스입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타인의 권리 침해하면 안 되죠. 베끼거나 당연히 안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여기는 안 썼거든요. 근데 보통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안 넣어요. 여러분의 비용으로 클라이언트를 면책한다. 모든 재판 비용이나 변호사 선임 비용 다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은 적어놓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는 약간 상식적인 거예요. 나 웹사이트 비한스 내 인스타 올릴 건데 올리면 안 돼?
그죠? 그래서 비상업적으로 내가 창작한 거다라고 할 때는 클라이언트한테 허락 받지 않고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내 디자인을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들 명시해두면 당연히 좋습니다.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나중에 야 너 왜 썼어? 이거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프로젝트가 런칭하기 전에 공개를 하는 건 당연히 상식적으로 안 되지만 누군가는 그럴 수 있잖아요. 막 업무 기밀 다 해가지고 했는데 디자이너가 먼저 공개해버려. 도랏맨. 비밀 유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업무상 알게 되는 비밀 같은 부분들은 누설하면 안 되겠죠. 그거는 이제 클라이언트도 마찬가지이고, 특히 전자 쪽이랑 반도체 기술과 관련된 쪽이라면 굉장히 아주 타이트합니다.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애초에 삼성이나 LG 같은 곳들은 이 계약서 안 씁니다. 웬만한 곳은 다 쓰는데 삼성, LG는 계약서 따로 있어요. 계약서 보통 이 정도 두께가 이 정도 됩니다. 거기 안에 정말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네가 허튼 생각을 할 경우에 너는 죽는다 라는, 법적으로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사항들을 아주 세부적으로 정말 명시해가지고 이만큼 두께 있거든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이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자면 불가항력, 천재지변, 태풍이 오거나 요즘 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어떤 일이 있었을 경우에는 계약이 파기가 돼도 각 당사자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들 홍수 나가지고 사무실 잠겼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전쟁 나가지고 했는데 뭐 폭동 일어나가지고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상대방의 책임을 묻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 이 부분은 통은 이제 서울중앙지법원으로 합니다. 안 그럴 경우에 클라이언트가 지방에 있을 경우에 여러분들 지방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정말 피곤하거든요. 보통은 두 부를 뽑아서 날인을 합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까지 계약했었던 계약서 다 모아놓은 겁니다. 날인하는 법 한번 알려드릴게요. 날인하는 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간인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운데 도장을 클라이언트랑 내가 하나씩 찍습니다. 계속 페이지마다 가운데 이렇게 클라이언트 하나, 나 하나, 클라이언트 하나, 나 하나 찍어주시고요. 혹시나 계약서가 위조되거나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찍는 건데, 보시면 이 페이지와 페이지를 한번 접은 다음에 있잖아요. 이렇게 반반 찍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서명하고 날인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디고디. 자, 디자이너의 고민을 들어준 디자이너 디고디 원찬. 오늘은 계약서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계약서는 무조건 날인하셔야 됩니다. 아는 사람이고 친한 사람이야 절대 그럴 리 없어 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 자신을 호구의 늪으로 떨어뜨리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저는 절대 디자인 계약서 없이 일을 진행하지 않고요. 여러분들도 무조건 계약서 없이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않는 법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보여드린 계약서는 저희가 쓰는 계약서의 예시입니다. 저희도 상황에 따라서 클라이언트에 따라서 다른 계약서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저 계약서를 아무도 알려준 사람이 없어서 실제로 인터넷 찾고 클라이언트랑 일을 하면서 수정하고 만져서 나온 계약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나온 계약서를 혹시 워드로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댓글창에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시면 일괄적으로 쭉 보고서 이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청자분의 요청으로 디자인 계약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아시죠? 여러분의 댓글과 좋아요는 디고디 원찬이 컨텐츠를 만드는 데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매주 영상이 올라오니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리고요. 아래 인스타그램에서도 활발하게 활동 중이니까 많이 놀러와주세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또 디자이너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디고디.